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제3장 독립운동기. 구한 말에 들어온 개신교는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와 초기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헌신이 맞물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수많은 교육기관은 서당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교육체계를 대신했고, 제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은 왕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백정과 일반 서민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습니다. 이기풍과 김익도 같은 당대 완패들뿐 아니라 이상제와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들도 일제하 조선사회의 희망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적 활동의 주요 결과가 1907년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조선 정부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강제 병합 시기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암울했던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기나긴 일제의 강압과 억압의 시대를 이겨나갈 기독교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1919년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는 당대 조선사회에서 3% 내외를 차지하던 기독교인들의 나라 잃은 사회와 민족을 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당시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파와 애국 애족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중에는 자신이 순국하거나 순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예도 많았습니다. 길선주의 아들과 이상제의 아들은 감옥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두 나라나 민족을 위해 끝까지 싸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주춧돌인 윤치호는 아버지에 이어 자신도 일본 황제로부터 자위를 받을 정도로 일제에 협력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거나 팔아먹은 자들의 삶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듯 윤치호의 후반기 삶은 사돈 남궁옥과 극명하게 대비될 정도로 쓸쓸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 여성 항일 운동의 상징 김마리아. 김마리아는 한국 개신교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황해도 소래에서 1892년 6월 18일 출생했습니다. 소래는 캐나다 출신 맥켄지 선교사의 가슴 아픈 비극적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신학박사 남궁혁과 결혼한 김마리아의 큰언니 김함나를 비롯해 아버지 김윤방의 형제 김윤호와 김필순 등 9형제는 모두 기독교 신자로 조선의 개화와 계몽운동의 선구자들이었으며 항일운동의 물심양면으로 조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3살 때 부친을 여의고 13살 때 모친을 잃었지만 김마리아는 여장부로 성장하면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정의감과 항일투쟁 의식을 발전시켜 갔습니다. 소래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서울로 올라가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수피아 여고 교사를 거쳐 자신이 한때 공부한 정신여학교 교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그녀의 삶은 열정적인 학업, 독립운동, 여성 항일운동으로 규정되는 뚜렷한 길을 걸었습니다. 김마리아는 정신여학교 교장 루이스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선 청년 독립단에서 활동하면서 잡지를 발행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을 강화해 갔습니다. 이후 1919년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400여 명이 모인 28 독립선언에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 정책을 신랄하게 성토했습니다. 이 일로 고초를 겪은 김마리아는 28 독립선언서를 복사해 한국으로 전달하는 임무를 맡아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인으로 변장하고 독립선언서 4번을 옷 속에 숨겨 귀국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마리아는 광주, 황해도, 서울 등지에서 만세운동 준비와 모금운동에 진력했습니다. 김마리아는 3.1운동 직전 이화학당 박인덕 선생의 방에서 여성 지도자들과 만나서 여성들의 항일운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인 단체들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남자 단체와 여자 단체 사이의 연락 역할을 충실히 하며 남자 단체들이 활동할 수 없는 곳에서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여학교 교장의 사택에서 3월 6일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 혐의로 혹독한 고문과 신문을 받았습니다. 4개월여간 갇혀 있었는데 이때 받은 고문 후유증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일본의 고문과 협박도 그녀에겐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마리아는 1919년 10월 19일 기존 여성 조직을 재정비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취임하여 여성들의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부인회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하고 항일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더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회원 오현주의 배신으로 조직이 탄로가 나서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13도에 걸쳐 잘 조직된 애국부인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면 그 화근이 크리라는 것을 간파한 일본은 고문과 신문을 퍼부었습니다. 고문과 절식으로 인한 김마리아의 처절한 상황을 당시 동아일보는 조금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몸은 점점 파리하여 도저히 회생할 희망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1920년 7월 병보석으로 풀려난 김마리아는 드러내놓고 일을 할 수 없어 1921년 6월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중국으로 망명한 그녀는 임시정부의 의정원에서 김고와 함께 황해도 대표로 선출되어 활동했습니다. 중국 망명길에 오른 김마리아의 나그네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23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뉴욕 등 여러 곳을 거쳐 학업과 민족계몽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김마리아의 기나긴 해외 생활에서도 자신이 평생 지켜온 3가지 특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치지 않는 학업, 항일운동, 그리고 여성들을 독려해 활동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녀는 재미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흥사단에 가입해 활동하며 교포들을 격려했습니다. 특별히 교포들이 각자 자신이 서 있는 분야에서 실력을 양성하고 대동단결하는 것이 조국의 광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병보석으로 감옥에서 나온 김마리아의 형기가 1931년 5월까지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귀국을 타의적으로 막았습니다. 기나긴 해외 생활을 마친 김마리아는 1932년 7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원산 마르타 윌슨 여자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평생 여장부로 살아온 그녀가 1938년 신사참배 회오리도 굳건히 견디어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1943년 12월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평양 기월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3월 13일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의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